이재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이고 거의 이제는 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제 그 전통적으로 순회 경선을 하는데 지금은 뭐 5대명을 넘어서 9대명, 예를 들면 뭐 이 호남에서 약간 그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거의 90%에 달하는 이 지지율. 이전에 지난번 당대표 때 77.77%는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게 압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 이 흥행도 저조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뭐 이 포함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 2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 소장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니라 전당대 투표, 득표율. 지금 저희들 조사해놓은 것하고 거의 그 추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추여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당 대표를 보면은,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권리당원을 우리가 조사를 이번에 했었어요. 폴리뉴스하고 같이 했는데 이번에 샘플수를 많이 해서 권리당원을 추정을 했던 거죠. 해서 해봤더니만 1차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81.5%, 2차 조사에서는 91.5에서 2차 조사는 87.4%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두관은 5.4에서 10.2로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남았는 게 서울, 경기 쪽이어서 뭐 제가 보건대는 대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90%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당 대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고 90%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유심히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은 어차피 당대표로 가는데 대표 이후 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금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고위원의 경우는 중도층 외연 확장의 염두에 두고서 지난 그 최고위원과 같은 그 정청래 시즌2와 같은 그런 거를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염두에 두고 김민석, 한준호 이런 인물들을 측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 조사를 해봤더니 1차 조사에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최고위원 지지율이 올라가는 후보는 딱 2명입니다. 김민석과 한준호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한준호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최고위원의 그 회의에 한준호를 들어왔으면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인 거고, 거기서 최다 득점자는 김민석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이건 뭐냐? 이후 최고위원회가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뭐 조사는 했는데 후보가 바뀌어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경기도 도당 위원장의 문제인데, 시도당,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중도층의 외연이라면 각 시도당 위원장은 뭐가면은 야전사령관들이에요. 야전사령관들은 각 시도당을 통합을 하고 그 분란 없이 통합을 시키고 외연을 확장시키기 전에 역할을 해주는 게 시도당 위원장인데, 유심히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혁신위원회 추천 후보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또 강덕구 후보를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언론에 릴리즈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당에서 지역별로 통합을 해서 이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본인의, 그러니까 이재명식 천정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뭐가 하면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 당대표 이후 체제를 구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총선을 치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아마 다음 그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의 성격을 가름하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예, 차 교수님.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9대명
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상당히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호남의 이 득표 결과는 저는 상당히 좀 그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 90%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함께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사당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번에 이번 전당대회에 당의 강령에다가 지금 기본소득을 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특정 후보의 하나의 주장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되기도 전에 그 대표를 뽑는 상황에서 당 강령에다 넣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준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기조를 보면 3년은 길다. 여기에 방침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겠다는데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모든 지금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뻔하게 거부권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복해서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 소위 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개혁 법안들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적인 이 거부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촉발시켜서 분노를 촉발시켜서 그걸 갖고 이 정치적인 동력을 삼아서 일종의 뭐랄까요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2016년 상황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6년 때는 무려 당시 새누리당에서 60표가 넘는 그 표가 이탈했습니다만 이번에는 8표니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임기가 5년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좀 롱텀으로 보고 좀 길게 보면서 저는 전국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폴리뉴스에 칼럼을 썼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무조건 서둘러서 더 독하게, 더 철저하게가 아니라 좀 뭐 밀고 당기는 밀당 전략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이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실제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후보직에 당대표직에 도전하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 완화라든지 금투세 연기라든지 이런 식의 민주당의 정체성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소위 말하는 중도 외연의 노선들을 선뜻선뜻 보였는데 과연 이번에 이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실제 그런 이 정책적 유연성 그리고 이런 상당히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지가 향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전당대회 당대표로 된 2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황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2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맞닥뜨려지는 게 본인이 사고 리스크와 대통령이 탄핵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들 저도 얼핏 뉴스로 보니까 모두가 대통령 탄핵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끌어내리겠습니다. 다 그 주장을 하더라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게 뭐 1위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정봉주 이렇게 후보 같은 경우는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으니까 탄핵 열기가 식어서 자기가 지지율이 2위로 내려갔다고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인데 탄핵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우리 창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2016년과 다르다. 만만찮다. 예, 저는 이래 봅니다. 그 탄핵이라는 것이 탄핵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거지. 탄핵을 계속 생각하면서 탄핵 생각하고 있으면 더 멀리 도망가는 거 아니냐. 지금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건 박근혜 탄핵되기 한 2-3달 전만 해도 탄핵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고. 그렇죠. 또 촛불시 초반에도 야당이 탄핵까지 가려고는 생각 안 했지만 가다 보니까 그리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탄핵이 일단은 한번 있었어요. 한국 현대사에 2016년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탄핵을 두 번이서 하는 쪽도 국회는 두 노무현 번이고 교수 하는 쪽도 탄핵에 대해서 빠삭하겠지만 방어하는 쪽도 탄핵에 대해서 방어력이 굉장히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탄핵이 되더라라고 박근혜 정권 때 이 박근혜 탄핵을 유도하도록 죄를 때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탄핵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면역력이나 방어력이 상당히 있다. 백신이 좀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 당원의 지금 일반적인 당원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부분과 지금 그 민주당의 친 이재명 계파가 또 계딸이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부분, 이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제 말은 대중적인 정당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요. 그래서 정당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보편적인 대중들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이 가치에서 어느 정도 오차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지지해주는 대중들과 굉장히 좀 괴리되어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아마 총선 이겼을 때는 올해 탄핵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 뭐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가을로 설정해 놨을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터지면 집중 공격을 더하고 탄핵을 갖다가 국민들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서 거부감이 없도록 해놨다가 내년에는 이제 성공을 해야지. 그런데 과연 이런 상태로 1년을 더 지금 국회 운영을 저런 식으로 해가 갔을 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욕을 먹겠지만은, 그럼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욕을 먹지 않겠나? 이런 상태로 1년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본인의 관점에서만 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객관적인 여건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 이제 더 공세를 강하게 취할 거라는 게 상식적으로 예측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먹혀들 건가라고 봤을 때는 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 탄핵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않고 정상적인 행태로 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정사고로 가는 요인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만 쳐다본다. 저는 이건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뭐냐면은 사법 리스크하고 본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이렇게 다양성 포용, 중도 확장, 이 부분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은, 자, 사법 리스크 부분에 이제는 다 사법부의 시간이잖아요. 그럼 사법부의 시간에서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가장 염두에 두는 거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 후 당대표가 대선 전에 대법이 판단을 선고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제일 중요하냐 봐요. 그러니까 그 대선 주자 지지율,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그 한동훈 그 대표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깡패란 말이 있는데 깡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전국 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정할 어떤 이 스탠스와 컨셉이 바로 그 지지율이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기는 1기와 다를 것이다. 상당히 다양성을 포용하려고 그러고 중도를 확장하려고 그러면서 목사니즘도 이야기하고 종부세, 검투세도 유예 이런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마 협치 리더십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강공 일면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더 강경책을 해야 이 부분들을 갖다가 사법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하고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아까 홍 소장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자료에도 들었잖아요. 더민주혁신회의가 어째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배달을 상당히 본거지고 이게서 이번 총선에 공천을 갖다가 상당히 뭐 핵심들이 다 공천도 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듣기에 시도당 위원장을 갖다가 이 더민주혁신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다, 지지한다, 뭐 이렇게 했었대요, 이게. 근데 그 부분과 다르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인천에서도 맹성규 삼성 국회의원이 아니라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당선되고 강주에서도 이 강위원이라는 더민주혁신의 상임대표가 아니라 양부남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물론 두 분 다 친명입니다. 친명이지만 약간 결이 다르다 이런 거. 그런 것이 이번에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도 더민주혁신에서는 김성원 국회의원을 추천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강덕구 국회의원을 금방 우리 홍사님 이야기한 대로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서로 격려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일기와는 다른 이기 구상을 하고 그 이기 구상은 바로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 대선 지지율을 높이는 그 방향으로 저는 컨셉과 스탠스와 여러 정책과 인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차 교수님. 예, 뭐 저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지금 이제 탄핵으로 해서 정권을 조기종식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정책의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확보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노선을 갖고 아마 저는 공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결국은 지금 이 탄핵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걸 탄핵을 의도하고 뭔가를 밀어붙이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정책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고 실용주의를 통해서 중도 외연을 확장하면서 지지율을 끌고 올라가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리는 것이 탄핵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바로는 상당히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9월 달에 지금 쏟아질 그 1심 재판 중에 하나가 선거법 재판, 위선교사 재판인데 사실은 지금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마지노선은 저는 벌금 300만 원이라고.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아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80만 원 이하로. 80만 원 이하로 갈 수 있는데 300만 원을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100만 원 이하로 내려오기 힘들다. 그 상당히 이제 문제는 300만 원을 넘어와서 뭐 벌금 500만 원 정도가 넘으면 아마 당에서도 느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2탄으로 위선교사에 관해서 권고형 이상의 유죄형이 나오면 유죄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이재명 대세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저는 민심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쪽에 뭐랄까 대세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같은 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걸 본인도 지금 그렇게 해서는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바로 나라를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을 되고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든 결국은 그것이 국민들한테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국민들 지지율을 높이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에서 왜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중요한 겁니까? 국민들이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정치인이 노력하고 그 미래가 그렇게 기대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민주당 전체도 바뀌어야 되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바뀌면은 한동훈과 국민의힘도 바뀝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드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종속 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재명 대표는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바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래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이기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